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상품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박형기라고 합니다. 자, 저희 금융상품 파트는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크게는 3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은행 상품에 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시장법에 기인한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가장 우리 파트에서 가장 내용도 많고 또 출제도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기타 부분으로서 우리 ABS 구조나 MBS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 금융상품 파트를 접근하실 때 상당히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지면에 대한 물리적인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다른 파트와 연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그쪽과의 이제 그 관계만을 좀 언급을 할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지면으로 서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자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논리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해서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128페이지부터고요. 일단 은행 상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금융기관, 금융회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금융기관의 기능이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 아는 얘기. 첫 번째 줄에 금융기관은 자금이 공급자와 자금이 남는 잉여자와 수요자 간의 거래를 성립시켜주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일반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페이지 하단에서부터 3번째 줄 보시면은 정보의 비대칭성. 이번에 교재가 개정되면서 추가로 저희 교재 안으로 들어온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오래전에 나온 얘기.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2번째 줄에 역선택이라는 단어와 그 줄 밑에 끝에 도덕적 해이라는 이 두 단어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대출을 해준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 은행을 우리는 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이율을 10% 정도를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대출이율을 보고 자금을 빌리려고 하는 고객은 차주가 되겠죠. 대출을 쓰는 사람, 자금을 빌리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이 2가지 타입이 있다고 한다면요. 굉장히 자기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혹은 회사를 다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험하게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굉장히 위험이 높은 주식에 투자해야지, 부동산에 투자해야지 이런 사람들, 투기적인 성향이 조금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A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대출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안정적이라는 수익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도 작지만 수익도 적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반대로 이 투기의 성향이 강한 B는 10%보다 내가 더 높은 수익을 내서 이익을 얻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우리는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왜 정보의 비대칭이냐?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하는지 아니면 위험적인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지는 나만 아는 정보고요. 이 은행은 그 사람의 내면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A든 B든 대출을 받았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A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A는 이제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출을 받았지만 어차피 남의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해봐가지고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런 것들 우리는 도덕적 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많은 집단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뭐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개념이고요. 제가 조금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재가 개편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시 129페이지로 돌아가셔가지고요. 2절에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은행이 있겠죠. 두 번째 줄에 은행은 일반 은행과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은행, 그리고 특수 은행이 있다. 다시 그 줄 옆에
일반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 지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뭐 예를 들면 시티은행이라든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SC은행이라든가 이런 은행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한 이 두 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시중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 뭐 중국은행의 국내 지점이 우리나라에 와 있다. 이런 것들을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수은행은요. 두 번째 한 줄 내려가시면은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수협 같이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각각의 설립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을 말합니다. 자, 페이지 하나 넘겨보시면은요. 첫 번째 단락 위로 한 두 줄 정도 올라오시면 일반 은행은 고유 업무, 부수 업무, 그리고 겸용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자, 고유 업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줄에 일반적으로 은행들이 하는 업무,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고 이런 것들. 자, 부수 업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단락에 그 줄 끝에 은행법에 따른 그 줄 밑에 지급보증, 어음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보호예수 등을 말한다. 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의미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단락에 겸용 업무라고 하는 것은 그 줄 옆에 인허가 등이 필요한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로 나누면서 예를 들면은 은행에서 보험을 판다든가 방카슈랑스라고 얘기를 하죠. 은행에서 신탁 그 어떤 법률 행위를 영위한다든가 신탁회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일반은행들의 특수은행 업무 영역으로의 진출로 그것이 확대됨에 따라서 특수은행들도 일반은행화되고 있다. 사실은 일반은행의 목적은 굉장히 제너럴한 목적이 있었고요. 특수은행은 법에 의한 특별한 목적이 있었으나 사실은 지금은 서로가 다 융화돼서 일반은행도 어떻게 보면은 특수은행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특수은행도 일반은행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은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131페이지 2번에 비은행 예금 취급기간. 자, 이 단어를 해석해 보시면요.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하단의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흔히 저축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용협동조합 블라블라한 신용협동기구, 그리고 우체국 예금,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예금을 말하고요. 그리고 종합금융회사가 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32페이지고요. 두 번째 줄에 상호저축은행은 무엇인가? 일정 행정구역 내에서 서민 및 소규모 기업에게 금융 편의를 제공하도록 설립된 지역 서민 금융기관을 말한다. 은행을 좀 줄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도 줄여놓고 사이드도 줄여놓고 업무 범위도 좀 줄여놓고. 다음 단락에 신용협동기구, 신협이라고 표현하는 부분,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조합. 우리가 말하는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농협수협 말고요. 농협조합, 수협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용협동기구라고 하고 더 크게 보면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라고 한다. 자, 세 번째 보시면은요. 보험회사 네 번째 줄에 혹은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생명보험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 줄에 손해보험업, 우리가 흔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133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에 우체국 보험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우체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단락 첫 번째 줄에는 공제기관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험회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 두 번 나왔죠.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서도 한 번, 그리고 보험회사 부분에서도 한 번. 자, 다음 페이지 4번 금융투자업자. 첫 번째 줄의 간략한 정의는 금융투자 상품이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융투자 상품? 뒤에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투자업자라는 게 무엇인가? 이색도 되어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업무들. 요것들은 그냥 이 책에서, 교재에서 특별하게 분류한 것은 아니고요.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 6가지 금융투자업의 형태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접하게 될 내용들. 자, 첫 번째는 투자 매매업자. 두 번째는 투자 중개업자.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는 합쳐서 그냥 증권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증권회사가 하는 역할들. 집합투자업자. 이거는 운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펀드의 운용을 담당하는 회사. 투자 자문, 용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투자 자문업자, 투자 일임업자, 그리고 신탁업자. 뒤에서 보겠지만 무언가를 맡아서 관리하는 회사. 이 6가지가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의 분류라고 하겠습니다. 자, 135페이지 기타 금융기관은 두 번째 줄에 여러 가지, 여태까지 우리가 4가지 형태로 정의해진 것 중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다 모아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줄에 여신 전문 금융회사, 여신을 취급하는 회사, 바로 밑에 벤처캐피탈 회사, 그 밑에 공적 자금, 금융기관 등도 있고요. 그 밑페이지에 금융보조기관에는 한 줄 내려오시면은 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결제원, 예탁결제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금융기관 분류 파트는 사실은 예전에는 좀 중요했던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이 자본시장 통합법이 나오고 금융기관이 서로 기능들이 합쳐지면서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수준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은행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는 142페이지고요. 은행의 예금 상품 첫 번째 나와 있는 단락의 5번째 줄 보시면요. 소비 임치 계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은행 예금의 성격은 법률적인 성격은 소비 임치 계약이고요. 2가지가 섞여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인 임치 계약에다가 소비 계약이, 소비 대차 계약이 같이 섞여져 있는 거죠. 먼저 임치 계약을 설명드리면 임치 계약이라는 얘기는 무언가 이런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는, 반대 입장에서는 맡는다는 계약이고요.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은 이 물건을 현상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게 일반적인 임치 계약입니다. 그러나 은행이 예금 같은 경우에는 소위 임치 계약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임치하면 은행은 그 돈을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맡긴 돈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만기에 그 돈이 아니라 다른 돈으로 고객한테 이자를 붙여가지고 돌려주면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행 예금은 법률적인 성격이 소비 임치 계약이다. 자, 1절에 요구불 예금. 자, 용어를 해석해 보면은요. 언제든지 고객이 예금한 다음에 요구했을 때 요구를 거절하면 안 돼요. 항상 줄 수 있는 입출금이 편하고 자유로운 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통 예금이 있겠고요. 큰 내용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제되는 예금,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이자가 굉장히 낮고 거의 없는 예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당좌 예금.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으나 현재는 거의 의미가 없는 예금인데요.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당좌 수표, 약속어음 또는 당좌 계약제간 인수한 환어음의 지급을 은행에 위임하고자 개설하는 예금을 말한다. 예전에 우리가 신용카드가 나오기 이전에 고객이 신용을 만들어서 소액 신용을 만들어서 결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때 어음을 수표를 발행하는 그런 기본이 되는 예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사실 이 예금의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3번에 당좌예금은 당좌예금인데 가계당좌예금 느낌상 기본적인 당좌예금을 가게한테 개인한테 허용해 준 거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페이지 밑에서부터 3번째 줄 보시면은요. 모든 은행에 걸쳐서 1인 1계좌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할게요. 다음 페이지에 자, 동그라미 2번의 가입 대상 가계라는 거는 우리 개인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 및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 이번에는 저축성 예금 보통 예금보다는 조금 더 이율이 높은 저축, 이자가 높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입출금식 예금, 2가로 1번에 저축예금, 보통 예금과 성격이 동일하고요. 조금 더 이자를 주는 상품인데 다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가입 대상이 개인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MMDA, 가로 안에 있는 용어를 한번 읽어보면은요, 머니마켓 디파짓 어카운트, 한국말로는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 입출금이란 얘기는 언제든지 예금을 맡기고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 시장금리부는 이율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날그날의 이율,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율이 변동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3줄 내려오시면요. 이 MMDA 시리즈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운용사에서 팔면 얘를 MMF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종금사에서 팔면 얘를 CMA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신탁계정에서 팔면 교재엔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이 MMT, MM트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바로 밑에 줄에 조금 특이한 성격이 나와 있는데요. 개인용 MMDA 상품은 예치 금액에 따라서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금을 가입하면 가입 기간이 올라가면 1년짜리 예금, 2년짜리 예금, 3년짜리 예금, 가입 기간이 올라가면 이율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저희가 나중에 다른 파트에서 배우시겠지만 유동성 프리미엄 때문에 사람의 시간 선호 때문에 이런 성향이 발생되는데 MMDA는 이렇지 않고요. 이율을 차등화 주는데 그 팩터가 가입 기간이 아니라 가입 금액으로 이율을 차등화 둔다는 얘기가 되겠죠. 1,000만 원을 맡기면 예를 들면 1%, 5천만 원을 맡기면 2%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예금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 페이지 이색도 된 동그라미 6번 보시면은요. 이 MMDA, MMF, CMA, MMT 이런 것들 중에 이제 MMF가 굉장히 중요한 상품인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보지 마시고요. 페이지 269 저희가 뒤에서 볼 거거든요. 이쪽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146페이지 적립식 예금. 우리가 흔히 적금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한 달에 10만 원씩, 한 달에 얼마씩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거. 첫 번째 정기적금은요. 이 일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일정 기간 후에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고 매월, 매월이 아니고 분기가 될 수도 있고 반기가 될 수 있겠죠.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대표적인 적립식 예금을 말한다. 만기 후에는 원래 약속했던 이율이 2분의 1로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약정 이율이 낮아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상품들이 그렇습니다. 만기 약정 기간이 있으면은요. 기간 이후에는 이율이 떨어지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금을 받는 금융기관이 이 자금 스케줄을 다 짜놨기 때문이에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가계우대 정기적금, 이름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금은 정기적금인데 가계의 어떤 자본 형성을 위해서 이율을 우대해주는 상품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상호 부금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상호 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계, 어르신들 많이 하시는 계가 변천된 제도를 말한다. 자, 계라는 거는 수신과, 그러니까 예금과 여신, 대출이 같이 합쳐져 있는 상품이죠. 10명이 계를 하는데 100만 원씩 넣으면은 10번을 넣는다. 그러면 개인당 떨어지는 금액은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나 돈이 급한 사람은 먼저 1회차로 계를 타가면은 그 사람한테는 이 계가 대출이 되는 거고요. 내가 100만 원씩 넣되 1,0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900만 원이나 800만 원을 받아버리면 그 차액인 200만 원은 나의 대출 이자가 되는 거고, 나중에 받는 사람은 내가 100만 원씩 10번 1,000만 원을 넣었지만 내가 받을 때는 1,100만 원, 1,2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한테는 이 계가 수신, 예금이 되는 거죠. 200만 원은 나의 이자.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호부금도 내가 적금처럼 예금에 돈을 납입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의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많이 활용되지 않는 상품이에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중도 또는 계약 만기 시에 은행이 가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급부 대출할 것을 약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앞전에 말씀드린 계와 사실상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밑에 내려오시면 주택 청약 부금이라는 상품이 나오고요. 시리즈로 4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청약이라는 용어가 붙은 상품들의 특성은 예금을 하든 저축을 하든 납입을 하게 되면 그 목적이 나중에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한 번에 정리를 좀 해보면요.